복도는 언제나처럼 조용했어요. 새벽부터 애써 쓸고 닦은 바닥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죠. 제 손으로 6시간 동안 공들여 닦은 덕분이에요. 법원 바닥은 하루에도 수백 명이 드나드는 곳이잖아요. 서러움도, 노여움도, 억울함도 모두 이 바닥을 딛고 지나가니 더욱 깨끗해야 한다고 믿었죠.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 법원이 문을 열기 전에 복도랑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이었어요. 사법행정처와 청소용역회사가 계약을 하고 그 회사에서 저 같은 사람들을 고용하는 시기였죠. 퇴직금까지 전부 아들 결혼시키는데 쓰고 나니 이런 일이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법원 1층 화장실 앞 복도를 닦고 있을 때였어요. 저 멀리서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들려왔네요. 톡, 톡, 톡 좋은 구두에서 나는 특유의 맵시 있는 소리였죠. 고개를 들었을 땐 그 사람은 이미 제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어머나, 지수야. 변호사인 우리 며느리였어요. 귀에는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귀걸이, 손목에는 화려한 시계, 그리고 누가 못 알아볼까봐 커다랗게 밝힌 명품 로고 핸드백까지 곱게 화장한 얼굴 아래 그 눈이 잠깐 놀란 듯 했어요. 어머니,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반가운 마음에 일어서면서 걸레를 잠시 내려놓았죠. 응, 청소하고 있어. 최 반장님 알지? 그분 소개로 한 달 전부터 일하고 있단다. 그런데 너는 재판이 있나 보구나. 아들과 결혼한 지 3년째. 그동안 제가 본 건 결혼식 날과 지난 설날 딱 2번뿐이었죠. 문득 그때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우리 아들은 참 착한 아이였답니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죠. 어느 날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제가요. 결혼할 것 같아요. 연애는커녕 밤낮 없이 일만 하던 아이였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지만 상견례 날 강남 청담동 최고급 식당에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대리석 바닥에 샹들리에 그리고 정장을 빼입은 종업원들. 제 낡은 원피스가 너무나 초라해 보였어요. 며느리의 아버지는 서울의 10층짜리 건물을 여러 채 가진 자산가였어요. 첫마디가 지금도 귓가에 생생하네요. 사부인.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딸이 마음에 드신다면 대릴사 위로 들어오면 어떻겠습니까? 강남의 빌딩 한 채와 회사 지분도 넘겨줄 생각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들이 제 작은 반지하방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그 밤이 떠올랐어요. 어머니, 저 그런 결혼 안 할래요. 어머니 혼자 두고 어떻게 가요? 제가 평생 모실게요. 그 말에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죠. 그 아이가 저 때문에 자기 행복을 포기한다면 제가 어떻게 살겠어요? 제 두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감싸 안았어요. 아들아, 넌 내 인생을 살아야 해. 엄마는 괜찮아. 네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해. 결국 아들은 대릴사위가 되었고 강남의 10층짜리 건물에 외제차까지 받았죠. 아들은 괜찮다고 했지만 결혼식 비용으로 제 퇴직금을 다 써버리고 그 후로는 용역회사 청소 일을 시작했어요. 엄마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식이 잘 되는 게 곤대 행복이니까요. 그런데 그 아이의 아내가 지금 저를 향해 며느리는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마치 아는 사람이라도 있을까봐 걱정하는 눈치였죠. 어머니, 제발요. 여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법원에서요. 그것도 청소를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작은 속삭임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당혹감은 제 귀를 때리는 듯했어요. 응. 이제 62이니까 어디 정규직은 용역회사 계약직이라도 일이 있는 게 다행이지. 오전에 여기서 일하고 오후에는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들 식사도 챙겨주고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가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아휴, 진짜 운도 없지. 오늘 중요한 재판이 있는데 뭐라고? 오늘 변호사협회 중요 인사들이 다 오는 재판이란 말이에요. 제 경력에 아주 중요한. 그런데 하필이면 시어머니가 법원 청소부라니 누가 알면 정말 창피해서 어떡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수십 년을 열심히 살아온 나에게 이제는 창피하다고 내가 낳은 아들의 아내가 그래? 네. 앞길에 방해가 되면 안 되겠. 난 그저 일하는 사람이니. 고개를 숙이고 다시 걸레를 잡았죠. 이번에는 더 힘껏, 더 낮게, 마치 바닥의 얼룩처럼 나도 지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며느리는 검은색 정장 치마를 살짝 끌며 법정 쪽으로 사라졌어요.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죠. 바로 그때였어요. 다른 발소리가 다가왔어요. 이번에는 더 묵직하고 단단한 걸음걸이, 법복 자락이 바닥에 스치는 소리와 함께요.
저 실례합니다만 고개를 들었을 때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단정한 정장의 법관 배지를 단 중년의 판사였죠. 그의 눈빛이 어쩐지 낯설지 않았어요. 어디선가 본 듯하기도 했고요. 혹시 박선영 선생님 맞으신가요? 순간 멈칫했어요.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누구시더라? 설마. 민준이 그의 눈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기억해 주시는군요. 제가 강민준입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법원 직원들, 방청객들, 그리고 저 멀리 사라지던 며느리까지도요. 강민준 판사는 결심한 듯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86년 그날 밤 통행금지에 걸려 퇴학당할 뻔했던 고등학생이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선생님 댁문을 두드렸던 그 아이입니다. 통금 시간에 도망치던 고등학생을 숨겨주셨잖아요. 노란색 커튼이 있던 그 방에요. 그 순간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 했어요. 30년도 더 지난 어느 비 오던 밤 뒷골목에서 경찰을 피해 도망치던 한 소년이 제 방문을 두드렸던 그날이요.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판사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지? 청소 아주머니랑 대체 무슨 사이길래 민준이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허리를 숙이기 시작했어요. 90도로요. 은혜 갚을 날만 기다려왔습니다. 누님,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로 향했죠. 어떤 사람들은 휴대폰을 꺼내 이 장면을 찍기 시작했어요. 판사가, 그것도 유명하다는 강민준 판사가 청소부 앞에서 90도로 인사를 하다니 복도 저편에서 멀어지던 며느리가 주위의 웅성거림에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았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죠. 강민준. 판사님 며느리는 천천히 다가왔어요. 눈빛에는 혼란과 충격이 가득했죠. 민준 판사가 허리를 펴며 말했어요. 최지수 변호사님, 오늘 재판 준비는 잘 되셨습니까?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저와 판사 사이를 오갔어요. 판사님, 저 혹시 어머니와 어떻게? 민준이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이분은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그날 이분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주위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는 며느리에게로 향했죠. 조금 전 며느리가 저를 대했던 모습을 본 청소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도 느껴졌어요. 며느리의 두 눈이 동그래졌어요. 입이 떡 벌어졌죠. 그리고 천천히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듯 온몸이 바닥을 향해 구부러졌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무례했습니다. 며느리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사죄했어요. 법원 복도 한복판에서 명품 정장 차림으로 변호사 배지를 단 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요. 저는 그 순간 승리감보다는 왠지 모를 씁쓸함이 밀려왔어요. 복도에는 여전히 침묵이 흐르고 있었죠. 법원 천장에 달린 형광등 불빛만이 가끔 깜빡이는 소리를 내며 그 정적을 깨뜨렸답니다.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어요. 복도에는 여전히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죠. 방금 전의 상황에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으니까요. 며느리는 아직도 고개를 숙인 채였고 강민준 판사는 이제 막 90도로 숙였던 허리를 펴고 있었어요. 저는 걸레를 짜며 손에 남은 물기를 털었어요. 나이 탓인지 왼손이 자꾸만 떨려왔죠. 판사님, 그만하세요. 벌써 몇십 년이나 지난 일인데 뭘 그런 걸 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강 판사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요. 아닙니다. 선생님, 그날 밤이 제 인생을 바꾸었으니까요. 지금까지 선생님을 꼭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사뭇 진지했어요. 판사 배지가 달린 정장 옷깃에는 반짝이는 무언가가 달려 있었죠? 자세히 보니 86년 민주화 운동 기념 배지였어요. 한편 며느리는 여전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온통 자기에게 쏠린 것을 느꼈는지 얼굴이 더욱 붉게 달아올랐답니다. 1986년 5월. 그날 경찰에 쫓기던 고등학생을 숨겨주셨죠. 노란 커튼이 있던 그 방에서요. 그리고 제 동생이라면서 경찰 앞에서 저를 감싸주셨고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그랬었죠. 그 커튼. 남대문 시장에서 3,000원 주고 산 거였는데 그때 일주일 아르바이트 비용이었어요. 선생님 방에 법전이 있었어요. 그것도 낡은 1970년대 판으로 보이던데요. 맞아요. 그건 제 남편 물건이었죠.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뒤에 유품으로 남은 거였답니다. 그이가 그토록 꿈꾸던 사법고시 합격의 꿈과 함께요.
제 말에 복도는 더욱 깊은 침묵에 잠겼어요. 멀리서 법정문이 열리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죠. 한쪽에서 제 청소 동료인 최 반장님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우리는 아침마다 함께 커피 한 잔을 나누는 사이였죠. 그녀도 남편을 일찍 여인 60대 후반의 동료였어요. 선영 씨,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최 반장님은 제게 속삭였지만 그 말은 복도에 있는 모두에게 들리는 듯 했어요. 그때 민준 판사가 이분은 제 은인이십니다. 86년 그날 통금에 걸려 잡혔더라면 저는 고교 퇴학은 물론이고 수배자 신세가 되었을 겁니다. 선영 누님이 제 동생이라며 숨겨주시지 않았다면 민준 판사의 말에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귀를 쫑긋 세웠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죠. 제가 들고 있던 민주화 유인물 때문에 학교에서 퇴학 위기에 처했을 때도 도와주셨어요. 그는 잠시 감정을 추스르는 듯 했어요. 당시 경찰이 학교에 신고를 했고 저는 불순분자로 몰려 퇴학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선영 누님이 학생 주임실까지 찾아오셔서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이 아이는 제 동생입니다. 정치 같은 건 전혀 몰라요. 그저 책 읽기 좋아하는 평범한 학생일 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무릎까지 꿇으셨죠. 24의 젊은 나이에 생판 모르는 아이를 위해서요. 저는 그 기억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날 학생 주임실에서 필사적으로 호소하던 제 모습이 떠올랐답니다. 제 동생이 퇴학당하면 미래가 완전히 망가집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무릎 꿇고 빌었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했죠. 최 반장님의 입에서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어요. 아이고, 그 시절 참 무서웠지. 우리 세대만 알지? 며느리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답니다. 판사는 조용히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어요. 낡은 손수건이었죠. 노란빛이 바랜 그것은 제 손길이 닿았던 그 커튼과 똑같은 무늬를 지니고 있었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폭력이 아닌 법으로 풀어야겠다고 결심했지요. 그 밤 선생님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 때문에요.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저는 기억도 잘 나지 않았죠. 하지만 그에게는 삶을 바꾼 한마디였나 봐요. 진실은 꼭 큰 소리로 외쳐야만 하는 게 아니란다.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아, 그랬었죠. 남편이 늘 하던 말이었답니다. 제가 그저 빌려 쓴 말이었는데 복도 저쪽에서 다른 판사 한 명이 다가왔어요. 그는 재판이 곧 시작된다며 민준 판사를 재촉했죠. 강민준 판사님, 구시재판 준비하셔야 합니다. 복도 반대편에서 다른 판사가 서류를 들고 다가왔어요. 민준이는 정중히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입술을 깨물었죠. 오늘 강민준 판사님이 제 재판 담당이신가요? 민준이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최지수 변호사님. 변호사협회 비리 혐의 관련 건이죠?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며느리는 더욱 창백해졌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시어머니가 재판을 맡은 판사의 은인이라니.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며느리는 자신의 경력이 오늘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몸을 떨었어요. 민준이는 저를 향해 마지막 말을 잊지 않았답니다. 오늘 재판이 끝나면 잠시 이야기를 더 나눌 수 있을까요? 제가 식사 대접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 지었어요. 그가 법정으로 향하는 걸음을 내딛는 동안 저는 바닥을 향해 다시 몸을 숙였죠.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시간이었으니까요. 며느리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벽에 기대어 서 있었어요. 처음으로 며느리의 눈에서 불안과 후회가 보였답니다.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며느리의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오늘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삶이란 것이 그렇게 다시 돌고 도는 것이라는 것을요. 복도 끝 청소 도구함으로 들어가 잠시 쉬고 있었어요. 커다란 양동이를 내려놓고 팔과 어깨를 주물렀죠.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답니다. 그날 밤으로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는 듯 했어요. 눈을 감으니 그 시절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답니다. 1986년. 모든 것이 달랐던 그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2년째 되던 해였죠. 저는 24살 젊은 과부였고 2살배기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었답니다. 낮에는 봉제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간 대학에 다녔어요. 남편이 이루지 못한 법대의 꿈. 제가 대신 이루려 했던 시절이었죠. 그 사람을 처음 만난 날이 떠올랐어요. 같은 고시원, 같은 식당, 같은 꿈을 꾸던 그때 법 공부를 시작한 건 제 욕심이었지만 부모님 없이 자란 처지에도
글 읽는 속도는 빨랐답니다. 신문지 귀퉁이에 실린 칼럼을 오려 외웠고 헌책방에서 낡은 법전을 들고 나오던 그 가난했지만 꿈 많던 날들. 그가 제게 말을 걸었죠. 혼자 공부하세요. 같이 하면 안 될까요? 저 이 자리에 오래 앉아 있을 겁니다. 사법고시 준비하시는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이 물었던 질문이었어요. 당시에는 책을 든 여자가 드물었으니까요. 그 사람은 따뜻했고 조용했으며 언제나 책을 소중히 다루었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옆자리에 앉는 게 좋아졌고 어느새 둘은 서로를 애칭으로 불렀죠. 우리는 같은 꿈을 꾸며 만나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오래도록 웃게 내버려 두지 않더군요.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사람은 1차 합격자 명단에 막 이름을 올렸죠. 우리 애나 차고시든 뭐든 내가 2배로 열심히 하면 되잖아. 웃으며 말했지만 아이를 낳은 지 2달도 안 돼요. 그는 오토바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조용히, 가장 억울하게, 가장 말도 안 되게요. 그의 꿈은 교통사고와 함께 산산조각이 났죠. 그리고 남은 건 낡은 법전 한 권과 2살배기 아들뿐이었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책을 잡지 못했어요. 아이를 안고 눈을 감은 채 하루하루를 버텼죠. 가스불을 켜놓고 바닥에 주저앉았던 날도 있었답니다. 살아야 해. 살아야 해.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되뇌던 말이었죠. 그러다 아들이 옹알이하듯 제 이름을 부르자 저는 다시 눈을 떴답니다. 그래, 내가 나를 살리는구나. 그렇게 아들이 엄마라고 부를 때마다 다시 일어섰어요. 낮에 공부 대신 저는 일터로 향했죠. 그렇게 청계천 근처 작은 반지하 방에서 아들과 둘이 살았답니다. 낮에는 봉제 공장에서 미싱을 밟았어요. 그때만 해도 공장 한쪽에 아기 보따리를 풀어놓고 일하는 어머니들이 많았죠. 우리 같은 여자들은 서로의 아이를 번갈아 봐주며 살았답니다. 헌영이 애 좀 봐줄게. 너 얼른 가서 야간 대학 수업 들어가 고마워. 언니, 내일은 내가 미영이 애 봐줄게. 이런 말들이 우리의 일상이었어요. 봉제 공장 아주머니들의 따뜻한 정이 없었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저녁엔 이웃집 할머니께 라면 한 봉지 드리고 아들을 맡긴 후 자습실에서 책을 붙들었죠. 식당, 다방, 시장, 사무실, 빌딩 청소, 학원 정리, 어떤 일이든 닥치는 대로 했답니다. 밤을 나처럼 쓰며 버텼죠. 그때는 지금처럼 어린이집도 잘 없고 보육제도도 제대로 없었어요. 그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갔답니다. 이웃들과 돌아가며 아이를 맡기고 김치 한 포기라도 나눠 먹 그런 세상이었죠. 자습실 근처에서 민준이를 처음 만났답니다. 그날은 비가 꽤 많이 내렸어요. 야간 자습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골목에서 다급하게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죠. 뒤돌아보니 교복 입은 고등학생 하나가 헐레벌떡 달려오고 있었어요. 누나, 제발 좀 도와주세요, 경찰이. 17살쯤 되어 보이는 그 아이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어요. 등에는 책가방, 손에는 검은색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죠? 비닐봉지 사이로 책자들이 언뜻 보였답니다.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호루라기 소리와 군홧발 소리. 통금 시간을 어긴 학생들을 잡으러 다니는 경찰들이었죠. 빨리 이쪽으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제 방으로 데려갔어요. 좁은 반지하 방. 노란 꽃무늬 커튼이 바람에 살랑이고 있었죠. 바깥에서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거기, 방 안에 누구 있습니까?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경찰이 찾아왔어요. 저는 문을 조금 열고 공손하게 대답했답니다. 제 동생이에요. 워낙 공부를 좋아해서 시험 준비하느라 좀 늦었네요. 경찰관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살폈죠. 통금 시간인데 학생이 돌아다니는 건 불법입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죠. 그때 아들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방 안쪽에서 들려오는 그 울음소리가 오히려 우리를 구했답니다. 아이 좀 봐야 해서요. 아직 어려서. 경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부터는 조심하세요. 요즘 불온서적 돌리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럽니다. 경찰이 떠나고 나서야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방 안쪽 구석에 숨어있던 민준이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손에 들린 비닐봉지가 툭 하고 찢어지며 안에 내용물이 쏟아졌어요. 민주화, 광주, 진실 같은 단어가 적힌 유인물들이었죠. 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셨어요. 광주에서. 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어요. 17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죠. 폭도라고, 폭도라고, 빨갱이라고. 그렇게 모욕당하고 돌아가셨는데
누구 하나 진실을 말해주지 않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그저 따뜻한 콩나물국 한 그릇을 끓여주었죠. 비에 흠뻑 젖은 그 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받아들었어요. 그날 밤 그는 제 방에서 잠이 들었답니다. 가끔 잠꼬대를 하며 아버지를 부르기도 했죠. 아들과 나란히 누운 그 아이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어요. 다음 날 그 아이의 학교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경찰이 신고를 했던 모양이에요. 교칙 위반과 불순한 사상 의심으로 퇴학 위기에 처했다고 했죠. 저는 학교로 찾아갔어요. 교복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민준이는 고개를 숙인 채 학생 주임 선생님 앞에 서 있었죠. 이 학생의 누님 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그때는 그게 필요했어요. 동생이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저 책을 좋아하는 평범한 학생일 뿐이에요. 제발 퇴학시키지 말아주세요. 저는 학생 주임 앞에서 무릎을 꿇었답니다. 24살의 젊은 나이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온 세상의 어머니가 된 기분이었죠. 진실은 꼭 큰 소리로 외쳐야만 하는 게 아니란다. 조용히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그날 민준이에게 했던 말이었어요. 남편이 늘 하던 말을 그대로 전했을 뿐인데 그것이 그 아이의 인생을 바꿨다니 생각해보면 제 인생도 그날 조금 바뀌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 아이를 만난 뒤 저는 조금씩 법 공부를 포기하게 되었으니까요. 하루는 일하고 돌아오니 아들이 열이 펄펄 끓더니 밤새 기침을 했죠. 새벽에 아이를 업고 동네 의원을 찾았는데 의사 선생님 얼굴이 심각했어요. 폐렴입니다. 당장 큰 병원으로 가셔야 해요. 그날부터 병원 신세가 시작됐답니다. 입원비, 수술비, 약값, 어떤 계산도 불가능한 금액이 눈앞에 펼쳐졌죠. 청구서를 보고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결국 야간 대학도 그만두고 아들 키우는데 전념했답니다. 낮에는 봉제 공장, 저녁에는 식당 일, 새벽에는 건물 청소까지 3가지 일을 하면서도 아이 병원비를 갚느라 허덕였죠. 엄마, 나 공부 안 할래.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여. 초등학교에 들어간 똑똑한 아들이 그렇게 말할 때면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그 아이에게 공부만큼은 제대로 시키고 싶었으니까요. 아니야. 우리 아들은 꼭 공부 끝까지 해서 훌륭한 사람 될 거야. 함께 울었던 밤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도와줬던 그 고등학생이 훗날 이렇게 유명한 판사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 아이는 판사가 되었고 제 아들은 자라서 컴퓨터 회사에 취직했죠. 성실했던 아들은 대기업에 들어가더니 어느새 임원까지 올랐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청소 도구함에서 막 걸레를 짜고 있는데 복도 저편에서 서둘러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몸을 돌려보니 며느리였죠. 아까 그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얼굴이 창백했답니다. 며느리는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어머니, 잠시만요. 손에 든 서류 봉투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며느리의 표정에는 당혹감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어머니, 혹시 강 판사님과 어떻게 아시는 사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걸레를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며느리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오늘 그분이 제 재판 담당 판사님이세요. 제 경력이 걸린 아주 중요한 재판인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황한 듯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아까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그런데 지금 변호사 자격이 위험해요.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어머님뿐이에요. 이제야 알겠더군요. 며느리에게 일어난 일과 그녀의 급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판사와 제 관계를 어렴풋이 눈치챈 뒤 두려움과 후회로 찾아온 거였죠. 도구와 만작은 의자에 며느리를 앉혔어요. 며느리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명품 가방 속에서 꺼낸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는 모습이 낯설었답니다. 그동안 보여줬던 당당한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무슨 일인데 그래? 지수야 며느리는 깊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늘 판사님께서 90도로 인사하신 것도 충격이었는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며느리는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죠. 변호사 자격 연구 박탈 위기예요. 뭐라고 하니? 어떻게 된 일이니?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열었어요. 조심스럽게 몇 장의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죠. 작년에 맡았던 사건인데 증인 진술서에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거든요. 위증 교사라니 어떻게 법원 근처에 사시는 할머니 한 분이 핵심 증인이셨는데 처음엔 A라고 진술하셨다가 제가 정리한 서면에서는 B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걸 녹음해서 협회에 제출했나 봐요.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그날 정말
제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할머니께서 손이 떨리셔서 서명도 제대로 못하셔서 제가 좀 도와드렸을 뿐인데 그 할머니 혹시 등이 좀 굽고 검은 머리에 하얀 머리카락 섞인 분 아니니 며느리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네,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박춘자 할머니. 당시 할아버지랑 같이 사시는 요 앞 골목 은혜아파트 3동 305호 요 어머니. 그걸 어떻게? 매일 아침 그 집 앞을 지나가거든. 3년 넘게 그 골목길에 사는 길고양이들 밥을 챙겨주고 있어. 이 법원에 오기 전에도 그 동네에서 청소 일을 했었고 제가 잠시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배고파 보이는 고양이 한 마리한테 참치캔 하나 열어준 게 시작이었는데 어느새 5마리가 됐더라고. 요즘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출근길에 들러 밥그릇 채우고 물도 갈아주지. 비 오는 날에도 눈 오는 날에도 빠진 적 없어. 저는 조금 부끄러운 듯 말을 이었어요. 그 할머니도 처음엔 더러운 고양이 쫓아내신다고 빗자루 들고 나오셨는데 내가 매일 쓰레기 정리하고 청소까지 하니까 마음을 여셨나 봐. 어느 날부턴가 아침마다 창문으로 내다보시더니 날씨 추울 땐 따뜻한 물 한 잔 건네주시곤 했어. 그분 글씨를 잘 모르셔. 그리고 귀도 잘 안 들리시고 며느리의 표정이 점점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작년엔 할머니 생신날 제가 작은 케이크도 하나 사다 드렸지. 그러다 보니 내가 도시락을 하나 더 싸가게 됐어. 할머니 아침 반찬으로 말이야. 장씨 할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거든. 며느리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가 매일 도시락을요? 매일 고양이 밥을? 그래. 매일 아침 내 출근길에 드리고 와. 그날도 가져다 드렸더니 그 할머니가 오늘 법원에 간다고 하시더라고. 무슨 일인지는 자세히 못 물어봤지만 며느리는 뭔가 깨달은 듯 표정이 확 바뀌었어요. 그럼 어머니가 그 할머니랑 직접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진실이 뭔지 다시 한번 물어봐 주실 수 있냐고요. 만약 할머니께서 제가 한 말이 맞다. 변호사가 내용을 바꾼 게 아니다. 라고 다시 진술해 주시면 제 혐의가 깨끗하게 사라질 수 있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며느리가 저를 바라보는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죠. 지수야, 내가 한 가지만 묻자. 정말로 네가 그 할머니 말씀을 왜곡한 건 아니지 절대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이에요. 할머니가 말씀하신 걸 제가 받아 적었을 뿐인데 이번 일로 제 경력이 완전히 끝날 수도 있어요. 눈빛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일어서서 앞치마를 정리했죠. 알겠다. 내일 아침에 할머니 만나면 한번 얘기해 볼게. 하지만 약속은 못한다. 정말이세요. 어머님, 그런데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1980년대 법 공부하던 시절의 필기였죠. 형사소송법에 보면 증인의 진술이 바뀐 경우에도 단순한 기억착오로 인정한 판례가 있었지? 1985년도였나? 증언 간 불일치만으로 유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던 판결. 기억나니 물론 지금 기준으로는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겠지만 며느리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어머니가 그런 걸 어떻게 내 시아버지가 사법고시 준비할 때 쓰던 거야. 그때 같이 공부 좀 했었지. 며느리의 눈에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아마 지금까지 저를 그저 청소하는 아줌마로만 봤을 테니까요. 그리고 진술 녹음을 제출한 사람이 누군지도 알아봐야 해. 왜 그런 녹음을 했는지, 협회에 제출한 의도가 뭔지? 저는 수첩을 덮으며 덧붙였죠. 법은 진실을 밝히는 도구이지 누군가를 함정에 빠뜨리는 도구가 아니야. 제 말에 며느리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저는 그동안 이제 그만 가보렴. 재판 들어가야 하지 않겠니? 며느리는 주저하다가 일어났어요. 문 앞에서 며느리가 뒤돌아보았. 어머니, 어떻게 제게 이렇게까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어머니를 얼마나 너는 내 며느리니 그게 전부야. 그 말에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뭔가 말하려다 참는 듯 했죠. 어머니, 판사님하고는 어떻게 아시는 사이세요? 86년. 그때는 내가 24이었어. 아들 키우면서 야간 대학 다니던 시절이었지. 민준이는 그냥 도움이 필요했던 아이였고 그런데 그분이 지금은 베스트 판사로 선정될 정도로 유명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 난 잘 몰랐네. 며느리는 믿기지 않는다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오늘 오후 5시에 변호사협회 조사위원회가 열려요. 그때까지 할머니 진술을 가져다 주실 수 있으세요? 할머니께서 협조해 주신다면야. 가능하겠지. 며느리가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나가고 난 뒤 제 손을 바라보았죠. 걸레질로 거칠어진 이 손이 이제는 며느리의 미래를 살릴 수도 있다니.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것이었어요. 복도 저편에서 강민준 판사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는 저를 보고 미소를 지었죠. 선생님, 식사 초대 약속 기억하고 계시죠? 그럼요. 잊을 리가 있나요? 그런데 혹시 지금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안색이 조금 안 좋아 보이세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도 제 표정만 보고서. 별일 아니에요. 그냥 가족 문제죠.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아직 은혜를 다 갚지 못했으니까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 며느리의 문제를 직접 말하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럼 오늘 저녁에 뵙겠습니다. 선영 누님, 판사는 다시 90도로 인사를 하고 법정으로 향했어요. 법복 자락이 흩날리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죠. 그날 내가 도와준 소년이 이젠 저렇게 훌륭한 판사가 되었구나. 강민준 판사라면 오후에 열리는 며느리의 변호사협회 조사위원회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특별 증인으로 참석해서 전문가 의견을 내준다면 위원회도 귀를 기울이겠지. 내가 도움을 준 아이가 우리 가족의 문제를 해결해 줄지도 모르겠네. 세상 일이란 건 참 알다가도 모르겠구나. 오후 5시 서울변호사회관 대신 법원 4층 회의실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오늘 조사위원회는 특별히 법원 시설을 빌려 진행된다고 했죠? 오늘은 현직 판사님도 증인으로 참석하시고 증거 검토를 위해 법원 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요. 복도에서 만난 다른 변호사가 살짝 귀띔해 주었답니다. 아마도 강민준 판사의 요청으로 장소가 변경된 것 같았어요. 변호사 협회 조사위원회가 열리는 곳 앞에서 저는 박춘자 할머니와 함께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내가 늙은이가 왜 법원까지 와야 하는 거요? 이 나이에. 박 할머니는 불평하셨지만 찾아가 자초지종을 설명드리자 흔쾌히 와주셨죠. 따뜻한 음식을 매일 가져다주는 착한 아줌마의 부탁이라면 들어주겠다고 하시면서요. 할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곧 끝날 거예요. 저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죠. 등이 굽은 여든 넘은 할머니의 손은 제 손보다도 더 굵고 거칠었답니다. 평생 장사하며 살아오신 흔적이 고스란했죠.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 직원이 나왔어요. 박선영님과 박춘자 할머님, 들어오시겠어요? 우리는 천천히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길다란 테이블 앞에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죠. 맨 끝자리에는 제 며느리가 앉아 있었어요. 하얗게 질린 얼굴에 긴장한 표정이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테이블 맨 앞쪽에는 강민준 판사가 앉아 있었답니다. 이번 조사위원회의 특별 증인으로 모시게 된 강민준 판사님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주변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정말로 유명한 판사인 모양이었죠. 할머니와 저는 준비된 자리에 앉았어요. 위원장이 말했죠. 이번 사건은 변호사 최지수 씨가 박춘자 할머님의 진술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재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긴장한 듯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할머니, 그냥 있는 그대로 진실만 말씀하시면 돼요. 그게 전부예요. 박춘자 할머님, 작년 9월 23일 최지수 변호사가 할머님 댁에 찾아와 진술서를 작성했을 때의 상황을 기억하십니까?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기억나지? 그날 비가 참 많이 왔었어. 할머님께서는 원래 현관에서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셨는데 나중에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는 분명히 보았다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 변호사가 의도적으로 바꾼 것인가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처음에는 못 봤다고 했는데 그 변호사 양반이 다시 묻더라고. 할머니, 그럼 혹시 모자 쓴 사람은 보셨어요? 그래서 내가 맞다 모자 쓴 사람은 봤지 그랬던 게야. 위원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조용히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모습이 보였죠. 그럼 진술을 바꾸신 건 할머님 본인이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변호사가 강요한 게 아니고요. 그럼 늙었다고 내가 정신이 없는 줄 아나 내 말이 맞으니까 그런 거지. 그리고 그 변호사 양반이 그날 진술서 다 읽어줬어. 내가 글을 잘 몰라서 그랬지만 들어보니 내 말이 맞더라고. 회의실에 작은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위원장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죠. 강민준 판사님, 특별 증인으로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민준이가 일어났어요.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죠. 네. 저는 이 사건에 관해 녹음된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녹음 내용만으로는 최지수 변호사의 위증교사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 녹음을 제출한 사람의 의도에 대해서도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 녹음을 협회에 제출한 사람은 최지수 변호사의 경쟁 로펌 소속 변호사입니다. 해당 로펌은 최근 최지수 변호사가 담당한 대형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순간 며느리의 눈이 커졌어요. 아마 그녀도 전혀 몰랐던 사실인 듯 했죠. 위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면 이 사건은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최지수 변호사님, 앞으로 증인 진술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녹취록을 함께 작성하시길 권고합니다. 이상으로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할머니를 부축해 일어섰죠. 고마워요. 할머니, 내일 아침에는 더 맛있는 반찬 해드릴게요. 워, 별거 아니야? 나도 이럴 때 도움 줄 수 있어서 좋구먼. 할머니를 모시고 나가려는데 민준이가 다가왔어요. 박춘자 할머니를 모시고 나가고 회의실은 점점 비어갔어요. 이제 남은 건 저와 며느리뿐이었죠. 며느리는 한동안 말없이 테이블만 바라보다가 천천히 일어나 제게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답니다. 어머니,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어떤 분을 함부로 무시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눈에서 하염없이 흘러내렸죠. 아들이 항상 어머니는 특별한 분이라고 말했는데 제가 그걸 무시했어요. 제 못난 자존심과 허영심 때문에 저는 그녀를 일으켜 세웠어요. 일어나거라. 지수야, 이런 데서 무릎 꿇는 거 아니야. 어머님, 강 판사님도 은혜를 갚는다고 하시고 또 어떻게 박 할머니와 그렇게 가까우신 거예요. 어머님은 도대체 나는 그냥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일 뿐이야. 그 과정에서 만난 이런저런 인연들이지.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이 안 계셨다면 오늘 전 변호사 자격을 잃었을 거예요. 사는 게 다 그런 거란다. 지수야, 서로 돕고 또 도움받고 네, 남편, 내 아들도 그 마음을 알 거야. 그래서 너를 만났겠지. 복도로 나가는데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어요. 제 아들이었답니다. 어머니 아들이 달려왔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죠. 이게 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제 뒤에서 며느리가 나지막이 말했어요. 어머니가 내 직업을 구해주셨어. 아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들은 저를 보다가 며느리를 보았죠. 그리고 무언가를 깨달은 듯 고개를 푹 숙였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자주 찾아뵙지 못했는데 괜찮다. 아들아, 너는 너의 길을 가고 있는 중이니까. 고개를 들어보니 복도 끝에서 민준이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서 있었어요.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 후 돌아섰죠. 어머니, 저희 집에 같이 가실래요? 죄송했어요. 이제 자주 찾아뵙고 싶어요. 며느리의 말이었어요.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죠.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그리고 내 집이 제일 편하단다. 하지만 다음에는 꼭 갈게. 어떤 약속이신데요? 아주 오래된 친구와의 약속이야.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리고 함께 고개를 숙였죠. 어머니, 다음 주말에 꼭 모시러 올게요. 맛있는 것도 많이 준비해 놓을게요. 두 사람은 제 손을 꼭 잡았다가 천천히 복도를 따라 걸어갔어요. 아들 내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죠.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구나. 저는 천천히 청소 도구함으로 향했어요. 오후 근무는 끝났지만 아직 정리할 게 남아 있었죠. 그리고 저녁 약속도 있었고요. 낡은 앞치마를 벗으며 생각했어요. 어쩌면 이제야 내 인생에도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는지도 모르겠다고요. 저녁 7시 법원 건너편 오래된 다방 앞에 서 있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이 그날의 커튼을 떠올리게 했죠. 퇴근 후 집에 들러 옷을 갈아입고 나왔답니다. 너무 아껴서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자주색 원피스. 남편과의 첫 데이트 때 입었던 옷이었어요. 잘 보관했더니 아직도 새 옷 같았답니다. 다방 문을 열자 딸랑 하고 종소리가 울렸죠. 안쪽 구석자리에 민준이가 앉아 있었어요. 그는 법복 대신 단정한 셔츠 차림이었답니다. 많이 기다렸니 아니요. 누님, 방금 도착했습니다. 다방은 80년대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었어요. 낡은 레코드판이 벽에 걸려 있고
양은 쟁반에 닭이 세트가 놓여있는 그런 옛날 스타일이었죠. 이런 곳은 어떻게 찾았어? 제가 선영 누님과 다시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저희가 처음 만났던 그 시절과 비슷한 장소를 가끔 찾아다녔거든요. 차를 마시며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날 밤 이후 그의 삶, 제 삶, 그 모든 세월에 관한 이야기였죠. 저는 그날 이후 보육원으로 갔어요. 다행히 좋은 분들을 만나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죠. 그리고 바로 사법고시에 도전했다면서 네, 첫 시험에는 떨어지고 세 번째에야 합격했습니다. 그날 밤 누님이 해주신 말씀이 항상 제 가슴 한편에 있었거든요. 어떤 말이었는데 진실은 꼭 큰 소리로 외쳐야만 하는 게 아니란다. 조용히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제 남편의 말이었죠. 그이가 늘 하던 말이었답니다. 그 말은 제 남편이 자주 하던 말이었어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저도 종종 그 말을 되뇌었죠. 민준이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어요. 제 아버지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어머니가 들려주셨어요. 아버지는 광주에서 돌아가셨거든요. 민준아, 괜찮아요. 누님, 이제는 그 상처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대화 중에 민준이는 작은 상자를 꺼내 제게 내밀었어요. 작은 선물입니다. 30년도 더 지났지만 그때는 정말 감사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으니까요. 상자를 열자 노란 손수건이 들어있었죠. 가장자리에는 섬세한 자수로 감사합니다. 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그 방의 노란 커튼 무늬를 찾아서 특별히 주문 제작했습니다. 손수건을 만지는 제 손가락이 가늘게 떨렸어요.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선물이었죠. 고맙다. 민준아, 오늘 며느님 일도 무사히 해결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내 도움이 컸어. 변호사 협회 조사위원회에서 증언까지 해주고 민준이는 미소 지었어요. 누님의 며느리시라면 당연히 더 도와야죠. 물론 증거를 검토한 결과 정말 무고한 것이 확실했기에 가능했습니다만 작은 침묵이 흘렀어요. 찻잔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누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지 뭐. 평범하게. 아침에 청소하고 오후엔 고양이들 밥 주고 저녁엔 책도 좀 읽고 법 관련 책도 여전히 읽으시나요? 가끔 남편이 남긴 책들을 정리하다 보면 그 시절 생각이 나서 민준이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법원 일 말고 다른 일에는 관심 없으신가요? 왜 제가 어린이 법률 교육센터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법을 알려주는 일이에요. 누님처럼 삶의 경험과 법률 지식을 함께 가진 분이 꼭 필요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누구보다 적합하십니다. 학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삶과 법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제가 공부했던 그 시간들, 남편과 함께 꿈꿨던 그날들이 결국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번 생각해볼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죠. 제가 너무 죄송해요. 어머니, 그동안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오늘 저녁 말고요. 조만간 제가 꼭 식사 자리 한번 제대로 마련할게요. 그래. 고맙다. 또 통화하자. 친구랑 아직 이야기 중이라서 전화를 끊고 민준이를 바라봤어요. 그는 창밖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었죠. 집까지 제가 바래다 드릴게요. 누님, 고맙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난 것도 어떤 깊은 인연인가 싶네. 그러게요. 그날 누님께서 문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없었겠죠. 나도 마찬가지야. 비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쩌면 세상은 참 신기한 곳이구나. 우리가 무심코 베푼 작은 친절, 아무렇지 않게 내뱉은 작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그리고 결국 내 인생까지도 바꿀 수 있다니. 다음 주말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찾아온다고 했죠. 며느리는 저녁을 함께 먹자고 했고요. 민준이도 제게 새로운 일을 제안했답니다. 제 삶에 오랜만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준이는 우산을 씌워주며 제 팔을 가볍게 잡아주었어요. 우리는 밤거리를 천천히 걸었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우리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죠. 누님, 행복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행복이란 과연 무엇일까?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은 또 무엇일까? 글쎄, 지금 이 순간은 행복한 것 같아.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민준이에게 인사하고 문을 열려는데 그가 조용히 말했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선영도님, 그래. 민준아, 잘 가거라. 현관문을 닫고 불을 켰어요. 낡은 제 집이지만 오늘따라 참 따뜻하게 느껴졌. 아마도 그건 제 마음 때문이었을 거예요. 식탁 위에는 아침에 꺼내놓았던 남편의 낡은 법전이 놓여 있었어요. 먼지를 닦고 책장을 넘겨보았죠. 남편의 익숙한 필기가 곳곳에 남아 있었답니다. 진실은 꼭 큰 소리로 외쳐야만 하는 게 아니다. 남편의 글씨였어요. 그 밑에는 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죠. 조용히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창밖으로 비가 더욱 굵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민준이가 준 노란 손수건을 꺼내 가만히 바라보았죠. 어쩌면 내 삶은 그동안 실패한 게 아니었구나. 단지 다른 방식으로 흘러갔을 뿐. 내가 세상에 남긴 건 화려한 명예나 업적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온전한 삶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